네, 청장님, 최근 10년간 국방과학 연구개발 중단 및 실패 현황을 보니까요, 실패율을 따져보면 1.6%밖에 되지 않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건데 1.6%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되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면이 많습니다. 바로 쓰여질 무기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전차에 들어갈 기술이면 그 기술을 떼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성공이 가능한 빈도가 확률이 높은 이런 연구에 좀 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R&D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미래 성장 동력하고도 맞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래도전 국방기술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과제 미션을 위해서는 한 두 가지 큰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제를 선정 과정에서 공모하는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혹시 국방과학연구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탑다운 방식을 하는 경우와 바텀업 하는 방식들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또 장단점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탑다운 예. 방식은 이제 군에 필요한 목표 지향적 어떤 과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바텀업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민군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밑바닥부터 쭉 해서 하면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시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적 실패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지정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패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니까 투 트랙으로 가서 바텀업 방식도 도입을 해서 그 실패에 대한 부분을 좀 용인해주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보면 과제 공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공모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텀업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과제 기준에 대해서는 예. 그 창의성, 도전성, 그리고 8가지 정도의 그 네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모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전문가들 집단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방위 사업 총장님께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 국방부가 없었다면 아이폰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의 핵심 기술은 국방과학 기술에서 접목이 됐기 때문에 민간 기술과 국방부 기술이 접목됐을 때 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어떤 그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방 첨단 과학 기술을 민간 기업과 연결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바텀업 방식이 도입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청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뭐 17조씩 이렇게 방위력 개선 사업에 쓰고 난 돈이 전력화만 되고 나면 그대로 사장이 되다시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산업화로 그러니까 업체로 넘어가 가지고 업체에서 이 상용 기술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뭐 수출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도 뭐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ADD에 속해 있는 민군협력진흥원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네네.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지금 같습니다. 국방비 예산 중에서 이런 그 R&D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한 4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정확하게 한 3조 8,983억 원이라고 예. 2020년도 예산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산의 R&D를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 기술과 같이 접목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좀 미국의 어떤 국방부가 기술이 없었다면 아이폰도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이제 민간에게도 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크게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 고등계획연구국이더군요. 이걸 다파라고 읽습니까? 다파? 예. 예, 다파 있습니다. 예, 다파의 방식을 보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실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텀업 방식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도입을 활성화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나파의 운영 구조와 우리의 그 R&D 구조의 연구 개발은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또 참조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에디 소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다파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무엇이 다르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달라고 네.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PM이 모든 것을 자율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위원회 없다. 예, 예. 이 사람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고 2년, 3년 내에 못 맞추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는 주어지지만 더 이상 계속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미래 도전 국방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큰 우리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새로운 혁신적 국방 과학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 방식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바텀업 방식이 일정 부분 있고 거기에 따른 국방 연구 개발비가 선순환 구조로 갈 때 국방 기술도 발전하고 민간 기술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또 미래도전 국방과학기술 과제에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큰 방향에 있어서 총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이 줄기라고 할까요? 그 방향성을 좀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그 방위사업청장님, 2017년도에 군 피복류 납품을 하던 사만섬유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17년도에. 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요? 네,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뭐 이 질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사만섬유 대표 구속 혐의가 이제 입찰 담합, 하도급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만섬유 대표는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혹시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원종대라고 합니다.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만산업, 제일피복공업 등 그 5개 업체가 단합과 불법 하도급 혐의로 17년 6월에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그 6개의 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체 제재를 저희가 6개월에서 24개월 입찰 참가 제한 네.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표가 2017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사만섬유가요. 2017년에 구속이 됐는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꾸준히 입찰에 참여를 하고 2019년도에 계약 규모가 매우 큰 방상 내피 또 방상 내피와 외피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섬유 납품했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17, 18, 19년도에 어떻게 다시 또 입찰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게 그 사만섬유에 관한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업체가 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인용을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 9월서부터 이제 2년간 불법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되다 보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제도적인 미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담합을 했던 그 회사나 회사 대표에게 제재를 했는데 그 회사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제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만섬유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앞에 그 국방위에서도 이렇게 제재를 받은 업체가 가처분 신청 걸어서 인용이 되면 대부분 판결까지 쭉 3년, 4년씩 끌고 가면서 그동안 입찰을 해서 수백억씩 납품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모든 게 국가계약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업체에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게 기재부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모든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조달청에 이 유사하게 벌점을 줄 수 있는 그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예. 우리도 평가할 때 그러니까 제재는 못하지만 평가할 때 감점을 줄 수 있는 곳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네네. 그게 제도적인 미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합하고 하도 위반이 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몇 년 동안 다시
계약을 예, 그렇습니다. 따내고 거기다 경제적 이득을 수배없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기준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원할 수 없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그 인도 비오 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 좀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 방산업계 이제 주요 수출 시장인데 그렇습니다. 3조 규모의 비오 복합 수출을 했던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시험 그 비호복합 그 용도의 무기 체계를 입찰에 참여한 나라가 저희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 시험 평가 중에서 이 등판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하고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도는 시험 이 테스트 두 개를 기피했습니다. 해봤자 이 전복이 될 것 같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는 자동 떨어져 나갔는데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지금 이 신청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자. 근데 이 인도가 러시아하고 오랜 관계 때문에 이걸 뿌리치지 못하면서 계속 몇 년째 지금 끌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의 가 있는 우리나라 업체에 대해서도 그 입장의 지위를 좀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서신도 보내고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